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주말 사이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을 했는데요. 앞서서 살펴드린 것처럼 9년 만에 한한령이 해제가 될 수 있다, 그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엔터주도 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보다 이틀 앞선 일정으로 미중 정상도 회담을 가지면서 지금 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이었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 분석 담당자 입장에서 중국 언론이나 네. 관영 언론에서 어떤 톤인지를 조금 확인해 보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하셨던 대로 중국 측에서도 한중 관계의 리셋이다 혹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각종 정상회담 관련 보도문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본 입장에서 보면 그 상세한 기술이라든지 전체적인 뉘앙스 그리고 이번 회담의 어떤 성과를 좀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관영 언론을 입장에서 이제 선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7가지 정도 합의를 하거나 뭐 이랬던 부분들 디테일보다는 앞으로 이제 협약 과정에서 이제 어떤 중국의 역할론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수출이나 경제 의존도가 좀 낮아진 상황에서 네. 베타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알파 측면, 뭐 뒤에도 말씀드린 한한령이라든지 서비스업 개방이라든지 양측 간의 어떤 그 환율 간의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수혜 요인이 이제 될 것 같고요. 공급망 측면에서 방어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분위기가 방어적인 관점에서 증시 입장에서는 위험 선호도 개선이나 관련주 투자 심리 올해 내년에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성과를 보면 원 위안화 통화 스와프 그리고 한중 FTA 관련 협의를 꼽을 수가 있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네. 심리적인 요인 혹은 간접적인 요인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통화 스왑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어쨌든 무역 의존도가 높고 흑자 폭은 줄었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금융시장 리스크 완충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고 상징적으로 이제 정상화됐다는 어떤 방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한중 FTA 2단계는 결국 핵심은 서비스업 개방이 될 텐데 일단 중국의 최대 기조를 보면 서비스업 투자라든지 서비스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자체에 대한 어떤 개방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AI나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협력도 원했던 측면이 좀 있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크진 않겠습니다만 흑자폭 측면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좀 들어가기 어려웠었던 중국의 서비스업 중에서 뭐 컨텐츠나 헬스케어, 의료 이런 교육 이런 분야를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전반적인 베타 요인보다는 개별 종목이나 테마의 어떤 알파 요인 측면에서 네. 수혜주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혜주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사실 올해 초부터 기대감이 있었는데 본토 공연이 뭐 지연이 된다든지 네.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뭐 업종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중국을 보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년 3월 전인대 전까지 단기적인 기대감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제도적인 어떤 장벽이라든지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보다는 최근에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자 이제 특색에 맞는 전략으로 대외 개방을 하고 또 이런 컨텐츠나 이런 걸 개방을 통해서 뭐 공연이라든지 각종 이벤트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상징적으로 가속화되는 구간에 K 컨텐츠라든지 저희 공연, 가수의 어떤 중국 진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성사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최근에 인바운드 여행을 좀 활성화시키고 시내 네. 면세점이라든지 무비자 효과 이런 걸 좀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촉매제로서 우리나라가 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어떤 단기 동향은 기대감이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단기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한중 회담 이전에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미중 관세 때문에 이 양국의 회담에 집중을 했던 건 사실인데 외신들은요 무역 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사실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뭐 전술적인 휴전의 연장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관세 문제가 사실상 이제 정점을 좀 통과하고 각국이나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관세 합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년까지 유예가 되면서 이제 전장이 좀 다른 쪽으로 확산할 수 있는, 즉 뭐 기술이라든지 전략 안보 측면에서 이제 확산하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5월달 제네바 합의 이후로 서로 강경한 입장에서 이제 이번에 조금 선회하면서 이제 좀 유화적인 제스처나 합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 4월 달에 어떤 양측 간의 어떤 물리적인 상호 방문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이제 재개가 될 경우에는 일단 그 방문하는 시점이 한 4월 정도 혹은 중간 선거 전까지는 특별한 어떤 공급망이나 관세 관련된 충격은 좀 제한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양측의 어떤 기술이나 생산만 관련된 분쟁 여지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겨놨기 때문에 네. 사실 과거 대비,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일기 때 무역 합의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구속력이라든지 어떤 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이었습니다. 중국은 희귀금속 수출과 관련된 새 규정을 발표를 했고요. 이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양국 정상이 만나면서 희토류 관련된 합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어쨌건 중국 입장에서는 올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산력이라든지 광물이나 희토류 관련된 협상력이나 자신감들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또 이번 합의를 통해서 어쨌건 관세율이 큰 폭으로 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게 의미가 좀 클 것 같고요. 일단 올해 들어서 중국이 최대 한 60건 정도 공고문을 통해서 관련된 광물이나 희토류 관련 규정들을 발표를 했고, 저희가 이제 제가 중국을 좀 오랫동안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빌드업 과정,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라고 좀 판단을 갖고 있고, 특정 광물이나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일단 유예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잡았지만, 이번 10월 달에 나와 이제 발표했던 희토류 관련 해외 생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일이 승인하겠다는 이런 각종 규제들이 워낙 강경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행됐을 시에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충격,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측면에서 각국의 어떤 대응들이 단기적으로 확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관련된 리스크가 좀 낮다고 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 광물이나 희토류 관련된 제재가 좀 더 중국 입장에서 조금 공세적으로 바뀔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무역이라든지 생산 쪽에 단기적으로 충격으로 작용을 하면서 수혜주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인 충격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장기적인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회담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1년이 지나고 나서 양국의 치킨 게임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결국에는 저희가 뭐 부부로 표현하면 합의 이혼의 어떤 장기적인 과정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스크를 좀 낮추면서 상호 간의 어떤 극단적인 대치는 하지 않겠다는 신호, 그리고 양국의 어떤 체제의 특성이나 차이점 때문에 뭐 미국의 중간 선거라든지 또 중국 입장에서 내년에 시작하는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디리스킹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고, 어떤 그 양측의 어떤 상호 관계가 크게 좋아질 만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기는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제 연간 전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어떤 대립 구도는 이제 2라운드로 좀 진입을 하고, 기술이나 전략 안보 측면에서의 어떤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관세 우회를 위한 해외 진출 2라운드가 재개가 될 것이고, 또 각 국들의 자본재 투자라든지 광물, 또 이런 특수 어떤 그 목적의 비철 금속이나 특수 원자재에 대한 어떤 투자들이나 비축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기술 자립 테마주들, 또 글로벌 입장에선 관련 자본재나 투자들이 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중으로 좁혀서 보시기보다는 양측의 어떤 싸움의 나비 효과가 글로벌 공급망에 좀 미치는 영향, 그리고 네. 관련된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것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중국 수출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굉장히 양호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까? 일단 올해 연간으로 보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어떤 누적 성장률이 전년비 한 6% 정도 증가를 기록을 하면서 네. 사실 대미 수출이 4월 이후로 한 3-4달 연속
20-30%대 이제 급감을 하면서 다른 쪽에 충격을 줄 거라고 좀 우려를 했지만 비미국 시장의 선방, 즉 뭐 아세안이나 아프리카, 또 중동, 남미, 또 글로벌 사우스 전반적으로 수출이 잘 나오면서 단기적인 우회 전략이나 밀어내기라 할지라도 중국 수뇌부나 경제 관점에서 보면 생각보다 내구성이라든지 소위 말해 저희가 맷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쟁력이 좀 있다는 부분이 좀 확인된 것 같고요. 뭐 올해 수출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둔화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생산 지역 다변화라든지 또 수출 대상 지역 다변화 또 품목들이 기존 저가 소비재에서 자본재나 중간재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어떤 자신감들이 올해 미중 간의 협상 과정에서 중국 수뇌부의 좀 뇌리에 또 강하게 인식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올해 전반적인 흐름이 내년에도 저희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 1~2%대 수출 증가세가 좀 유지되는 흐름이 유효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수출은 성장을 보였지만 내수는 계속해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 4개월 연속 50선 회복에 실패를 한 상황인데 중국 내수도 좀 짚어주실까요? 올해 전반적으로 네. 상반기에는 생산, 수출, 또 전체적인 그 소매 판매 같은 지표 중에서 내구재 이런 것들이 좀 버텨줬는데 3분기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그 내수 관련 지표들이 좀 빠르게 둔화되고 네.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탈부동산과 산업 고도화를 시도하면서 이제 제조업 위주의 혹은 서비스업 위주의 성장을 시도를 했었고 관련해서 고정 투자라든지 각 지방 정부나 또 디벨로퍼를 알려진 부동산 관련 주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구조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간으로 관련 내수 관련 주체들의 장기 침체 저점 확인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 내수를 주도하고 있는 여전히 고정 투자라든지 관련된 또 소매 판매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아직은 정책이 필요하고 부양책의 강도가 약화된 3분기 이후부터는 또다시 하강 압력에 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년 한 2월, 3월까지는 중국 주가 특별히 또 이런 성장주나 최근에 관심이 높은 관련 특별 테마주들, 일부 테마주들 대비해서 경기의 괴리는 계속적으로 좀 더 확대되는 어떤 불편한 구간이 좀 이어질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경기를 베팅하는 주식이라면 현재 연말까지는 특별한 부양책 기대감 대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산업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징적이었던 게 중국이 전기차를 15년 만에 전력 산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세계 1위의 자신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 전력 사업에서 제외했다는 그 계기는 이번 10월 하순에 있었던 중국의 그 20기 당대회에서 네네. 내년에 시작하는 이제 경제산업 5개년 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현대 산업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기존의 이제 전통, 신흥, 또 미래 첨단 산업으로 카테고리를 좀 나누는 과정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바이오테크나 첨단 장비 관련 산업들을 지난 5년 전이었던 14차 5개년 계획에서의 계획에서 좀 제외한 데 따른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기차나 신흥 산업에 대해서는 고도화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신감도 좀 보여준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점유율이나 혹은 박리담의 전략을 통한 이제 어떤 이제 전반적인 이제 고성장을 했다면 이제 질적으로 좀 성장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전기차를 좀 바라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해외 진출이나 육성산업 관련된 이제 어떤 배터리라든지 특정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지원을 하겠지만 당분간 이 전기차는 전반적으로 내수나 해외 쪽에서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양적 확장 쪽보다는 조금 더 수렴하는,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 입장에서는 중국의 구조 조정을 좀 기대하실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과거에 뭐 저희가 몇 년 전에 디스플레이 산업의 상황을 보더라도 정부가 보조금이나 전반적인 걸 줄인 걸로 봤고 기대감이 좀 구조조정에 있었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늘렸다는 어떤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밸류체인을 전력 사업에서 제외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육성에 대한 어떤 강도가 약해진 거지 구조조정이 굉장히 아주 기대보다 빠르거나 혹은 국내 수혜가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클 거다라는 기대보다는 중국의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좀 정제 과정이나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시장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장에 중국 어떤 업종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적인 시장은 중국, 홍콩 전반적으로는 계속 쉬어가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주도했던 올해 이제 테크 기업이라든지 네. 어떤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신규 수급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보면 중국의 금융주라든지 또 기술 자립 관련된 중국의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고체전지나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CATL 같은 중국 배터리 1등 기업들 또 홍콩의
소비 테마주들이 좀 있는데요. 일부 이제 조금 과도한 조정이 좀 있었던 뭐 팜마트라든지 일부 IP 경제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는 좀 저가 매수 측면에서 내년에 조금 큰 그림으로 좀 그리시면서 접근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테크 관련주는 그동안 급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금융과 조선, 방산, 배터리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전략 말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